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7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인 오늘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SH의 분양 원가 공개를 약속하는 등 부동산 민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을 천추의 대역죄라고 비판하면서 청년 주택 사업을 2배로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초등학생 혼자 있는 집을 노려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침입해 부모에게 몸값 1억 원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특수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전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진 남부지방에는 봄꽃을 즐기려는 산책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나오니까 한결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고요. 어서 빨리 이 나쁜 상황이 확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지만 일부 지역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거리 두기가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인천 강화도의 한 폐교 등에서 합숙 생활을 하던 정수기 방문 판매 업체 종사자 등 42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이들은 비어있는 폐교를 무단 점거해 생활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원 없는 가게에서 혼자 물건을 사거나 커피 주문을 하고 휴대전화까지 개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는 무인 점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뉴스A 오늘은 공식 선거운동하고 첫 주말을 맞은 재보선 후보들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LH 투기 의혹과 집값 급등이라는 암초를 만난 만큼 무엇보다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김담배 기자입니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주말 첫 일정으로 골목시장을 찾았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공약을 쏟아내며 LH 사태와 부동산 문제로 악화된 민심 달래기에 집중했습니다. 당선되면 서울도시주택공사 SH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과도한 건설사 시행사의 이익을 줄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값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제 공시지가 인상률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연일 부동산 공약을 내놓은 겁니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오세훈 후보에 맞서 자신도 재개발과 재건축은 찬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영선은 재개발, 재건축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잘 해보자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SNS에 LH 직원들의 투기 이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소급 조항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LH 방지 5법을 재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후에도 강동구 시장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전날 유세에 동행했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역시 부동산, 특히 집 마련하기 힘들어진 청년들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천추의 대역죄라는 강한 단어도 썼습니다. 이번에는 송찬욱 기자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쓰는 용어로 경력 신입 후보자입니다. 서울시장 재수생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젊은 층의 불만을 파고들었습니다. 20대 표심을 두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대의 역사 경험치가 낮다고 말해 논란이 되자 오 후보는 청년들을 영끌 비투로 내몰더니 청년들 탓을 한다며 자신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 주택 사업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기존의 서울시에서 하던 것보다도 2배로 물량을 늘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을 일 못하는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며 정권 심판론도 내세웠습니다. 빈부격차도 해소 못하고 주택 가격 올리는 건 정말 그거는요. 천추에 남을 큰 대역죄라고 해도 그거는 과언이 아니에요. 박영선 후보가 공시지가 인상률을 조정하겠다고 나서자 오 후보는 공시지가 상승률을 동결시켜 재산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는 오늘 공식 선거운동 후 첫 부산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것입니다. 대통령 뽑는 대선, 또 국회의원 뽑는 총선. 대한민국 국민만 투표할 수 있죠. 하지만 지자체장을 뽑는 지방선거는 좀 다릅니다.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F5라는 영주 자격을 얻고 3년이 넘게 살고 있는 사람, 즉 국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해 생계를 유지하는 외국인들은 주민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외국인이 왜 우리 지자체장을 뽑나 의아할 수도 있지만 당초 취지는 실제 그 지역에 사는, 그러니까 주민들의 자치권을 강화하자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현재 4만 2천 명 정도 되고요. 대부분은 중국 국적자들입니다. 이번처럼 뜨거운 선거전에서는 한 표 한 표가 아쉽다 보니까 유세 현장에서는 갖가지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직접 보시죠. 김초롱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 양꼬치거리. 수백 개 음식점이 늘어선 이곳은 서울 속 중국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 초부터 거리가 형성되기 시작하며 아예 이곳에 터를 잡고 사는 중국인들도 늘었고 투표 자격이 있는 중국인들도 상당수입니다. 이 거리를 따라서 대다수 간판이 한자로 돼 있고 사장님들도 중국 국적입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첫 투표라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부동산 그것도 문제 있고 애들 이제 뭐 유치원 뭐 급식 뭐 이것도 이제 무료로 해준다 그러니까 네, 조금 기대하고 있어요. 중국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시장이 누가 됐든 그 코로나를 좀 잘 대책하는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표가 많진 않지만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로선 외국인도 무시할 수 없는 유권자입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어제 화교협회 관계자를 유세에 동참시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고 오세훈 후보도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관련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적이니까 투표 한 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4.7 재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유권자는 약 4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자, 4월 7일은 무슨 날? 4월 7일 재보궐선거 날이죠? 분리수거날이라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박영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요. 그 자리에서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4월 7일 날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하셔야 됩니다. 내곡동 땅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 시장실로 가기보다 검찰 조사실에 먼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개인들끼리도 싸울 때 가장 심하게 할 때 이 말을 쓰잖아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윤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검찰 조사실 가야겠다. 이게 사실 예사롭지 않게 들려요. 국민의힘 역대급 막말이라면서 바로 그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영찬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집권 여당이 야권 후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압박한 것이라며 예. 권력형 청부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근데 오세훈 후보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중증 치매 환자를 빗댄 자신의 과거 발언을 다시 꺼냈다가 논란이 됐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 후보에게 막말 자제령을 내렸죠. 네. 오 후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시죠. 무슨 중증 치매 환자도 아니고 지적했더니 과한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 말도 못합니까 야당이?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주의를 줬어요. 비판하면서 뭐라고 비유를 했더니 제가 좀 과한 표현을 한다고 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비유만 하면 망언이라. 오세훈 후보 썩 내켜하는 기색은 아니었는데요. 여야 모두 막말 변수로 선거 흐름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네. 막상 입단속은 쉽지 않나 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역시 뭐 서울시장 얘기인데 문재인 아바타 박영선 후보 얘기잖아요. 네, 오세훈 후보가 오늘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네.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 탓만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라며
이래서 박영선 후보를 문재인 아바타라고 칭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오 후보의 아바타 발언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저는 실정과 무능의 대명사 문재인 아바타인가라고 박영선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민주당은 어떻게 들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보유국이다 이런 말까지 할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된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선거 마케팅 활용을 해왔잖아요. 그랬죠. 지금 좀 다른 눈조가 나온 거죠. 통상 아바타라고 하면 정치권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죠. 예. 국민의힘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 선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지율 34%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문 대통령을 박 후보와 동일시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는 겁니다. 자, 아바타 얘기하니까요. 반대로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를 공격하면서 이번에 MB 아바타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MB를 똑 닮은 후보가 돼서 두 손을 불끈 쥐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민주당 윤건영 의원 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 후보가 국밥 먹는 사진을 나란히 올리면서 혹시 MB 아바타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MB 아바타 모음이라면서 박영선 후보, 이낙연 전 대표 등이 국밥 먹는 사진을 게재하며 맞대응했습니다. 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바타 공방이 아닌 정책 대결이겠죠. 그래서 오늘의 열왕열왕은 이제 그만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저도 한번 받아볼까요? 국밥은 죄가 없다. 네, 지금까지 열왕열왕이었습니다. 네, 요즘 온라인 수업 때문에 자녀 혼자 집에 있을 일도 있는데요.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택배기사인 척 집에 침입해서 초등학생을 데리고 인질극을 벌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강릉시 한 아파트에 30대 남성이 침입한 건 어제 낮 1시 30분쯤. 택배 배달을 온 것처럼 초인종을 누르고 초등학교 2학년생 혼자 있는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흉기로 초등생을 위협해 휴대전화를 뺏은 남성은 아이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시간을 줄 테니 몸값 1억 원을 준비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는 침입 1시간 만에 현금 10여만 원과 휴대전화기 등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아이는 해치지 않고 집에 남겨뒀습니다. 부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도주 3시간여 만에 인근 주택가에서 체포했습니다. 붙잡힌 남성의 가방 안에선 흉기와 플라스틱 끈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도주 경로로 골목길을 이용했고 도중에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수강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아파트 창문을 열었을 때 거대한 흙더미가 앞을 떡하니 막고 있다면 얼마나 앞이 캄캄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을 겪는 아파트 주민들이 있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제보받은 현장에 직접 나갔습니다. 북일의 신도시 체육공원이 들어설 땅입니다. 그런데 공원 예정부지 경계로 가자 높이 10m 가까운 경사면이 나옵니다. 경사면 앞에는 48가구가 사는 6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 키를 훌쩍 넘는 흙더미가 쌓여 있는데요. 흙더미 때문에 주민들의 시야가 막혀버렸습니다.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밖을 보면 전망 대부분이 거대한 흙더미입니다. 여기는 지금 벽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전에는 남한산성이 훤하게 보였고 또 그 평지가 쫙 펼쳐져 있었어요. 주민들은 흙더미가 채광을 방해해 한낮에도 조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신도시 공원과 도로 부지를 만들며 쌓아올린 흙더미가 아파트 3층 천장에 맞먹는 높이가 된 겁니다. 큰 비라도 오면 흙더미가 쓸려올까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작년 여름에 비가 왔을 때도 여기 토사랑 그 빗물이 엄청 흘러 넘쳐가지고 눈에서 내리지 말라는 그런 보장도 없고 눈높이를 맞춰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고 밑에서 올려다보는 그런 위화감이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죠. 공원 부지 경계선에 접한 주택가 300m 구간이 공사 뒤 흙높이가 올라갔습니다. 공사를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은 경사진 공원 부지를 평평하게 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적인 건 아니에요. 그 아파트 주민 마을 쪽만 좀 붙는 거고 나머지 단독 쪽은 더 깎아지긴 하는데. 공사 측은 오는 30일 주민들을 만나 흙더미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뱃속에서부터 탯줄로 엮여 생사를 함께하는 세상 유일무이한 관계가 있습니다. 엄마와 자식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뒤엔 출생일자와 성별, 그리고 엄마의 이름이 적힌 신생아 팔찌가 둘 사이를 이어주는 또 하나의 탯줄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구미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된 3살짜리 여자아이는 병원에서 이 신생아 팔찌가 훼손돼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태어난 날짜와 엄마는 물론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까지 바꾸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외할머니인 줄만 알았던 아이의 친모입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 했던 걸까요? 네, 친모가 아이를 언제 바꿔치기 했느냐, 어디서 바꿔치기를 했느냐 이게 특정이 되지 않았었는데 실마리가 잡혔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경찰이 숨진 아이의 언니인 김모 씨가 아이를 출산했던 병원 기록에서 아이 바꿔치기 장소와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잡았습니다. 네. 김 씨가 아이를 출산한 건 지난 2018년 3월 30일입니다. 그런데 48시간 정도 지나서 신생아의 혈액을 검사해 봤더니 아이의 혈액형은 김 씨가 낳을 수 없는 혈액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하고 48시간 안에 바뀌었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는 건데 아빠 혈액형하고도 맞춰봐야 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숨진 아이의 경우에는 아빠가 어떤 혈액형을 가졌을지라도 김 씨는 낳을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혈액형은 크게 A형과 B형, O형, AB형이 있는데 유전 인자를 좀 더 세분화해 보면 RH 플러스를 기준으로 해서 인간은 6종류의 혈액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병원 기록에 기재된 숨진 아이의 혈액형은 A형이었습니다. A형? 그런데 김 씨의 혈액형은 B형, 그중에서도 BB형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떠한 혈액형을 가진 남성과의 사이에서도 A형인 아이는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혈액형의 유전 인자가 BB라면 상대방이 다른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든 아이는 B형이랑 AB형 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친모로 밝혀진 성모 씨의 경우에는 A형의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까? 네, 경찰 관계자는 석 씨는 낳을 수 있는 혈액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 씨의 가족들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요. 석 씨도 B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같은 B형이라고 하더라도 김 씨와 달리 B5형이라면 A형인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친부가 A형 혹은 AB형이었을 때 가능한 일인데 경찰이 친부를 찾는 과정에서도 주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출산하고 48시간 안에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건데 사실 병원이라는 게 오가는 사람도 많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네, 그게 문제입니다. 신생아실은 보통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가 아니면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당시 병원 근무자 가운데 공모자가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 씨가 병원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 중에 아이의 신생아 팔찌가 훼손된 장면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친모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딸하고 공모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돕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한데 현재 시점으로서는 공모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김 씨가 아이를 버리고 나간 뒤인 지난해 10월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복원이 됐는데 석 씨는 이때도 김 씨에게 재혼을 해서 낳은 아이가 첫째, 즉 숨진 아이와 많이 닮았다고 말을 합니다. 두 명의 아이 모두 김 씨가 낳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 김 씨는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 소식을 듣고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녀가 하나씩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를 두고 갔다는 거하고 아이를 바꿔치겠다는 거하고 지금 셀프 출산을 검색했던 정황 증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친모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신경에 약간의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는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번 주 초에 4번째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최장 한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기간 만료일이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어떻게든 자백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 확보와 함께 석 씨의 이 심리선을 무너뜨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사건을 보다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에도 벚꽃은 어김없이 활짝 피었습니다. 반면 오늘 확진자는 36일 만에 다시 500명을 넘겼는데요. 꽃 구경 가는 인파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겨울철 움츠렸던 꽃 봉우리가 활짝 폈습니다. 하천변을 따라 만개한 벚꽃 터널이 장관을 이룹니다. 가족과 연인들은 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엄마랑 아빠랑 이모부랑 이모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나왔는데 공기가 좋고 벚꽃도 딸 수 있어서 좋아요. 나오니까 한결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고요. 어서 빨리 이 나쁜 상황이 확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몰려든 차량들로 일대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했고 카페와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벚꽃 때문에 장사도 잘 되는 것 같고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매년 봄에 열리던 벚꽃 축제가 코로나19 사태 탓에 올해도 취소됐지만 부산시는 지난해와 달리 산책로 통행을 막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후 늦게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오늘이 올해 꽃을 볼 마지막 기회라고 여긴 사람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하지만 불안감도 여전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거리두기 캠페인도 열렸지만 일부는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았고 인파가 몰리는 곳엔 거리두기가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봄철 느슨해진 거리두기의 틈을 비집고 코로나 유행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단 합숙 생활을 하다가 무더기 확진되는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확진받은 인원만 42명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요. 이들이 합숙한 장소가 강화도에 있는 한 폐교였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인천 강화도의 한 폐교. 방호복 차림의 사람들이 짐을 들고 밖으로 나옵니다. 이곳에서 합숙 생활을 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정수기 판매업체 종사자들입니다.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는데도 병원 이송을 거부하다 방역당국이 강제 연행하겠다고 하자 뒤늦게 나온 겁니다. 방역당국은 그제 서울 관악구에서 나온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집단 합숙 생활을 파악했습니다. 조사 결과 폐교와 인근 가게 등에서 58명이 집단 합숙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지금까지 4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0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폐교를 무단 점거한 뒤 교육당국의 퇴거 지시를 여러 차례 거부하고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화구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3명을 고발했습니다. 또 이들이 특정 종교와 연관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화 96번, 97번 확진자와 서울 기타 982번 확진자는 강화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접촉자를 끝까지 찾아내 검사하고 그 책임도 묻도록 할 것입니다.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던 비수도권 감염도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발생한 비수도권 확진자는 184명으로 59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속출하면서 충북 증평군과 광원 동해시는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높였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북한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폭침되고 만 11년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순직 장병만 46명, 그리고 살아남은 생존자 58명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천안함 생존 장병을 대표해서 오늘 전준영 씨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기념식하고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제가 전준영 씨를 뵈고 나서 꽤 오래 알았는데 가장 표정이 좀 한결 가벼운 날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이. 어제 어떠셨어요? 어제 행사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이함대에서 좀 크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쭉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 날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했고 뭔가 인정을 받는 그런 느낌은 사실 들었습니다. 어제 기념식이 좀 마음에 와닿았다. 네, 좀 와닿은 부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라든지 기념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장면이 있었는데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았어요? 저는
예. 2023년 천안함 딱 그 화면을 보고 왈칵 울었거든요. 아, 천안함이 부활하는 모습. 네. 예. 아, 역사 속에 사라진 우리 천안함이 다시 부활을 하고, 그 배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승전 중에 한 분이 또 그 탑승한다고 또 상상을 해보니까 뭔가 뿌듯했습니다. 아. 뭐, 전에도 좀 현충원에서 뭔가 슬픔에 강요받는 뭔가 거기서 안 울면 안 되게끔 이렇게 행사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물보다도 뭔가 용맹과 가슴이 막 뜨겁게 만드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 이런 자리가 우리 사회가 좀 진작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최은일 함장님이 전역하시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냈잖아요. 이런 목소리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느끼셨나요? 그래도 이제 지휘관이셔다 보니까 네. 또 많은 분들이 이 지휘관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함장님이 제복을 입고 이제 말씀했을 때는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군에서도. 근데 제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일 때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게 빨리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장님이랑 사적으로 이야기할 때 11년 동안 하고 싶던 이야기를 뭐 군 내에서 이야기를 해도 변화가 없었는데 네. 28일 만에 많은 게 변했구나라고 이렇게 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사건이 발생한 지가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어떤 조치를 받았었는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분 외에도 상당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장 힘든 부분은 어떤 걸까요? 배 타시는 분들은 폐쇄공포증, 공황장. 해군에 계신 분들은. 네. 예. 이야기하는데 방독면 훈련하는데도 쓰자마자 바로 벗게 되고 그 격실 안으로 이제 실내 밀폐된 공간에 들어갔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계속 외부 가판으로 해서 이렇게 호흡을 자주 하게 되고. 그래도 군 생활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불가능하고 네. 배 자체에 그분 같은 경우에는 배 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 전역자들은 어떻습니까? 전역자 34명인데요. 이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분이 12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분을 포함해서 나오신 분들은 어떤 뭐랄까요? 치료비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배려를 받고 있습니까? 일단 혜택을 일단은 중요한 게 찾는 과정이 되게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보훈처든 국방부든 누군가 나서가지고 안내를 해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쭉 왜 이 사태가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네. 누구 하나 나서서 안내해 주신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건가요? 그렇죠. 국가가 입증하고 국가가 그런 걸 찾아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개인이 아픈 거에서 개인이 입증을 하고 개인이 찾아야 되는 지금 사실 현 상황이거든요. 네. 그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제2의 천안함, 제3의 천안함 네. 여러 가지 사건이 또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요. 그 후배들도 똑같은 저희와 같은 상황이 처해질 거 뻔합니다.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밝아 보이시거든요. 어떨 때 내가 아직도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격하게 강하게 느끼시나요? 그게 네. 갑자기 와요. 이 갑자기 온다는 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네. 마음에 들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이제 제 몸이 그때로 돌아가고 그렇게 쭉 다시 한번 사건 그 현장을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죽은 분들을 생각하게 되죠. 내가 지금 이런 고민도 사치고 이런 가족을 꾸리는 것도 이분들한테 진짜로 간절했던 삶인데 나는 너무 하는 걸 누리고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죄송함도 많이 들고. 제가 질문 드리는 제가 죄송하네요. 네, 죄송하시겠네요. 아무래도 긴 11년이 오는 동안 음모론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사실 어떤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또 이번 행사도 물론 뜻이 깊었지만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 강조됐다라는 일부 시각도 있는데요. 이런 걸 포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나는 항상 이맘때쯤 오면 이 천안함은 정쟁의 대상이 딱 돼버려요. 그냥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하진 않아요. 이 천안함 배 하나를 생각하지. 네.
천안함을 기억을 하는 거는 누구나 국민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권리고 네. 안 하고 싶으면 안 한 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사실 그 뉴스를 이런 인터넷상의 뉴스를 보면 다들 자기 유리한 쪽으로 끌고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 보면 네. 그런 또 언론 보도 그런 정치인들 행동을 봤을 때 과연 이분들이 진심으로 천안함 46명을 진심으로 추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뉴스에 이름이 나와서 유리한지 예, 그렇게 끌고 가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 자, 천안함 생존 장병을 대표해서 전준영 씨와 함께 오늘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를 보다였습니다. 네, 천안함 11주기 하루 직전 마침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 올리기도 했죠. 이번에는 군부 실세가 직접 나서서 일종의 입장문인 담화를 내놨습니다. 우리는 당당한 자위권을 행사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그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한 북한이 군사력을 계속 키워나갈 것이라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북한군 서열 1위이자 전략무기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명의로 담화가 나왔습니다. 시험 발사 현장을 직접 지도했던 리 부위원장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첫 시작을 잘못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There will be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ond accordingly.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라고 규탄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미사일 시험 발사는 주권 국가의 당당한 자위권이라고 반박하며 노골적인 자위권 침해며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대북 정책을 두고 2달 넘게 검토 중인 백악관은 대북 정책 공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We are in the final stages of our intensive multi-stakeholder North Korea policy review. And we're, of course, discussing our review with national security advisors of South Korea and Japan.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백악관의 최종 단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국방당국도 전화통화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유럽 5개 안보리 이사국도 오는 30일 특별 비공개 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지난주 서울 집값 상승률이 한 주 전에 비해 좀 떨어졌죠. 서울 집값은 상승세가 둔해지는 게 확인되지만 전국적으로 안정세는 아닙니다. 특히 인천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2004년 준공된 784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단지 주변으로 지하철역이 있어 인기가 높은 지역인데 지난달 말 84제곱미터짜리가 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작년 말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 1억 이상은 올랐죠. 근데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덜 올랐어요. 싸고 그러니까 이제 많죠. 한때 미분양으로 허덕이던 검단 신도시도 지난해 말부터 매수 물결이 거셉니다. 오는 6월 입주 예정인 84제곱미터짜리 아파트가 지난 13일 올 초보다 1억 5천만 원 오른 8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배 이상은 늘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거래량 자체가 50% 이상은 늘지 않았을까. 그 외에 다른 이제 구축 아파트들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게 된 거죠. 주변 거맘에 짓고 있는 한 아파트는 5억 원 초반이던 분양권이 6개월 만에 최고 6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인천 아파트 매매 가격은 0.82% 올라 3주 연속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주춤한 서울과 대조적입니다. 예정된 개발 호재가 매수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서쪽 신도시 남북벨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근에 GTX나 또는 지하철 연결선이 계획되고 있어서 그 일대 개발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내 집 마련 수요가 서울에서 인천으로 밀려나면서 풍선 효과를 만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매장에서 물건을 그냥 들고 나오면 도둑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보여드릴 매장에 가면 손님이 됩니다. 이현수 기자가 신박한 무인 점포로 안내합니다.
과자와 음료수가 가지런히 진열된 편의점.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니 전자음이 맞이합니다. 천장에 달린 카메라 30여 대가 움직임을 체크하고 저울 선반이 들고 나는 물건을 감지합니다. 계산 과정은 생략. 그대로 가지고 나오니 휴대폰에 영수증이 떴습니다. 잠시 머무는 카페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곳에선 주문과 제조, 서빙이 모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키오스크 화면에서 원하는 음료를 골라 결제하고 나면 음료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주인도 점원도 없는 무인 카페다 보니 24시간 운영됩니다. 커피가 좀 빨리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많이 안 기다려도 되고 저 안에 오래 안 있어도 되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안심이 됩니다. 점원의 도움이 필요했던 휴대폰 개통도 비대면이 됐습니다. 마음에 드는 휴대폰과 요금제를 선택하면 사물함에서 새 휴대폰을 받아 바로 개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만나고 이러는 게 좀 꺼려졌었는데 여기서는 혼자서 편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핸드폰도 바로 개통되는 게 좋았어요. 코로나19가 무인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며 비대면 시대를 앞당겼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도 낮에는 유인,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슈퍼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슈퍼 800곳에 70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었습니다. 열차 승객이 제동장치를 건드리는 바람에 200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대형 참사가 터졌습니다. 이집트로 가겠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열차. 뒤에서 맹렬히 달려오던 열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객실 내부에선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460km 정도 떨어진 소아그에서 열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앞서가던 열차에 탔던 승객이 비상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열차가 갑자기 멈춰서자 뒤따르던 열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추돌한 겁니다. 선로를 이탈한 열차는 옆으로 뒤집어졌고 내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32명이 숨지고 160여 명이 다쳤습니다. أحد أهم توجيهات سيادة الرئيس إن إحنا لابد من التحقيق الفوري في أسباب الحادث. 비상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승객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LCC 이집트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슴을 찢는 고통이라며 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찾게 되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 밝혔습니다. 철도시설이 노후화된 이집트에서는 2018년 한 해에만 2,000건 넘는 사고가 발생했을 정도로 열차 사고가 빈번합니다. 이집트 철도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전국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씻겨갔고요. 현재 대부분 지역이 약한 가뭄 상태인데 이번 뒤로 상황이 나아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오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제주 산지와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80mm가량 강하게 내리겠고요. 서쪽 지역엔 최대 40mm, 그 밖에 최대 20mm가량 예상됩니다. 이번 비가 해안가와 남쪽 지역에 많이 오는 이유는 바람에 있습니다. 해안과 남쪽 지역에 부는 강한 바람이 수증기를 운반해 오고요. 비구름대를 발달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엔 강한 비바람뿐 아니라 벼락도 동반되니까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기온은 10도 안팎에서 출발해 15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단 경남권에선 낮 기온이 오늘보다 3도 이상 높겠습니다. 내일 밤사이 중부와 호남 동부에 비가 지나고 나면 당분간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